안녕하십니까 한라님들, 강원국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하수들은 매크로만 본다라는 영상을 하나 올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퀀터 사무실에 매크로 얘기를 하러 왔습니다. 이제 뭐야 이제 하실 텐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이제 매크로만 보는 거는 하수 맞고요, 매크로도 보는 거는 고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시나리오에 매크로를 포함시키는 거는 가능한데, 그냥 매크로 전문만 보고 그거 맹신해서 투자하는 거는 보통은 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매크로 얘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참여하게 된 퀀터스 이재민이고요. 저희 이제 유튜브 채널도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채널 검색해보시면 유튜브 나오니까 검색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2,000명 넘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매크로 얘기를 하지만 매크로만 얘기하진 않습니다. 네. 퀀트와 기술적 분석까지 같이 말씀드릴 거거든요. 자, 그럼 오늘 자료를 가지고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드릴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마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 관심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죠? 할트 구독자분들도 아마도 미국 주식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 미국 주식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그런 관점에서 얘기 한번 해보고, 그리고 한국 시장 아무도 관심 안 가지실 텐데 한국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한번 준비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 한국 쪽에 기회가 더 많기 때문에 그 뒤쪽까지 들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뒤쪽까지 가면은 정말 제가 파격적인 주장을 합니다. 그렇죠. 코스피가 이때까지 갑니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죠. 그렇죠. 이때까지 그렇죠. 갑니다. 주장을 하게 되죠.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미국 시장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저희가 4월 초에 그 트럼프가 해방의 날이라고 했었던 상호관세 매긴 날, 이제 그때 엄청나게 급락을 했다가 지금 트럼프가 갑자기 유의하다니까 와 하면서 반등을 시작해서 지금 반등해서 지금 현재 계속 옆으로 쭉 횡보하고 있는 이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코인은 오르고 있습니다. 예, 코인도 계속 오르고 있죠. 그래서 사실 요즘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그 반등장 오는 거 아닌가, 관세에 어느 정도 사람들이 적응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슬슬 반등 오는 거 아닌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Fear and Greed Index라고 저희가 부르죠. 이게 이제 시장의 센티먼트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그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익스트림 피어였다가 지금은 피어까지 올라와서 계속해서 센티먼트 회복이 되고 있는 이제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멀스멀 이제 반등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반등이 되고 있다고 했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무엇이냐? 그래서 과연 이 반등이 찐 반등인가? 라는 걸 물어봐야 생각을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과연 그래서 이 반등이 전고점을 뚫고 계속 가는 반등일 것이냐. 사실 미국 주식의 전고점이 S&P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6,000을 좀 넘었었거든요. 뭐 6,100 정도까지 왔죠, 그죠? 네,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10% 미치라는 거죠, 그죠? 맞죠. 네, 근데 그 정도까지 갔었었는데 이거를 넘어서 계속 갈 것이냐. 사실 이걸 넘어서 가야지만이 이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진짜 상승장의 시작이다 라고 저희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전고점 뚫고 갈 것이냐라고 하는 걸 제가 지금 물어봐야 돼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과연 이 미국 주식이 전고점을 뚫고 갈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근거를 찾아봐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잠깐 미리 좀 찬물을 끼얹자면은, 저는 이게 찐 반등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이제 얻어맞으실 그 발언을 그냥 이제 아무렇지 않게 하시는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근데 좀 이렇게 좀 콜드 리얼리티를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는 편이라서 그런 거고요.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지금 관세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주식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밸류에이션을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주식의 전고점 기준, 그때가 사실 닷컴 버블 수준의 밸류에이션이었어요. 보시게 되면 이게 12개월 포워드, 그러니까 이제 그 향후 12개월 그 미래 실적을 반영을 한 PER을 가지고 저희가 가져온 건데, S&P가 그때 당시 기준으로 대략 한 20에서 25 사이 정도 밸류에이션 받았단 말이죠. 이게 닷컴 버블 수준 밸류에이션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죠? 그러면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이 너무 비싸가지고 이제 엄청 오르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저도 사실 그 얘기를 몇 년 전부터 하기는 했는데, 근데 솔직히 미국 시장은 2019년에도 비쌌고, 20년에도 비쌌고, 21년에도 비쌌고, 23년에도 비쌌고, 24년에도 비쌌는데, 왜 갑자기 지금 사람들이 밸류에이션을 보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가격이 더 이상 전고점 못 뚫을 거라고 보십니까? 좋은 질문인데, 사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노이즈가 있는 거죠. 노이즈가. 그러니까 사실 닷컴 버블 수준의 밸류에이션 정당화 되려면 그때 노이즈가 없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미국에 대한 장밋빛 미래가 있어야 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악재가 없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호재만 만발했었어야 돼요. 사실 그게 작년까지 그랬었죠. 작년에 어땠죠? 작년에 페드가 금리를 내렸는데 경제는 멀쩡해. 그죠? AI는 계속해서 발전할 거야. 올렸는데 아니요? 아니죠. 페드가 금리 내리기 시작했죠. 오케이. 네. 예. 사실 그러니까 페드가 이제 이전부터 금리 올리기 시작했다가 작년부터는 내리는 사이클로 들어갔죠. 통상적으로는 이제 올렸다가 내리기 시작하면 경기 침체가 오고 주식시장도 같이 박살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근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경제가 되게 좋았어요. 미국 경제가 심지어. 그죠? 네. 그러면은 이제
골디락스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제 AI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 의해서 계속해서 올랐던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이제 AI 때문에 이제 지금 밸류에이션이 높기는 하지만 이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어닝이 계속 오를 거기 때문에 그 조금 높은 밸류에이션은 말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심지어 경기도 좋으니까. 근데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거죠. 노이즈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아하, 네. 사실 이번에 급락했던 건 트럼프의 관세로 인한 우려에 의한 것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트럼프 관세 매기면은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불량하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보고 이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관세가 부과가 되고 정부가 지출을 줄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거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 우리가 관세를 부과를 해서 이게 그 미국이나 중국이랑 싸우고 있죠. 네. 사실 맨날 말이 바뀝니다. 어떤 때는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랑 화해할 것처럼 이제 얘기할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또 그젠가 토요일 날쯤엔가는 갑자기 또 이제 그 중국 개방 안 하면 안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티격태격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제 네. 불확실성을 이제 고조시킨다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가 진짜 관세 부과가 최악의 시나리오로 간다. 그러니까 관세가 높은 수준 유지가 진짜 된다. 150% 간다 이거요. 네, 네네. 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때는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은 무엇이냐? 이것은 기본적으로 경기가 침체로 가면서 물가가 동시에 오르는 현상이에요. 왜 그렇게 되냐면은 관세가 부과되면 어떻게 되느냐? 세계의 무역량이 줄어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국 내 물가가 엄청 오르죠. 맞습니다. 왜냐면 미국 월마트에 있는 네. 대부분 상품이 맞습니다. 중기 도니까. 네. 무역량이 좀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그때는 경기가 침체로 가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무역이 자유롭게 흘러가야지 경제가 돌아야지만이 경기가 좋은데 근데 무역량이 줄어드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그 생산도 좀 덜하게 될 거고 그죠? 그리고 일자리도 덜 뽑게 될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기가 침체로 가는 거죠. 근데 관세 때문에 물가는 비싸. 그렇지. 네. 이런 게 생길 수가 있는 거고 사실 그래서 지금 미시간 대학교 소비자 심리 지수라고 하는 미시간 대학교 서베이하는 걸 보게 되면은 이미 지표가 스택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럼 이 정도는 사실 이제 대표님도 아시고 저도 알고 GPT한테 질문 4개만 해도 이 정도는 다 답해주는데 도대체 트럼프 형님은 도대체 이거를 왜 하는 걸까요? 노망인가요? 자존심 싸움인가요? 아니면 뭐 딴 이유가 있나요? 사실 그거는 트럼프만 알겠죠. 트럼프만 알 텐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우리 사실 모른다 이거지? 네, 사실 제가 추측하기로는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가 심각한 건 맞고 그리고 사실 부채 문제가 더 심각하죠. 지금 현재 미국의 부채가 지금 진짜 한도가 지금 차가지고 이제 미국의 신용 등급까지도 좀 위태할 정도까지 부채량이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든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니즈를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근데 보면은 그러니까 부채를 줄이는 게 중요하지만 사실 부채 때문에 내는 이자를 줄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원금보다는.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은 오히려 이제 금리가 더 이제 높아질 텐데 그러면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시나리오는 두 번째 시나리오가 전 확률이 더 높다고 보는데 네. 사실 관세 부과가 최악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어요. 150% 안다 이거죠. 150%까지는 아니고 아하. 시장에서 얘기하는 그냥 적당한 수준, 그러니까 10에서 25% 수준 그 정도까지만 부과될 확률이 저는 가장 높다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 경기 침체가 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이 아까 말씀드렸던 10에서 25% 수준도 자유무역 시대에 비하면 사실 이건 매우 높은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자유무역 시대에서는 사실 관세가 0이었거든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네. 전 세계 평균 관세가 뭐 2%가 3%가 그 정도였잖아요. 맞습니다. 트럼프 이전에는, 맞습니다. 그죠? 네. 거의 0% 수준에 머무르던 관세 수준이 10에서 20% 올라가면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도 거의 5배가 뛰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것만으로도 무역량은 충분히 줄어들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채 문제 때문에 이 지금 현재 뭘 하고 있느냐? 그 이런 거 하고 있죠. 머스크가 도찌 테슬라 지금 안 하고 있으면 도찌하고 있죠. 네. 그게 왜 그렇게 하냐면은 정부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별로 효능이 좀 없다라는 게 좀 정설 아닌가요? 이게? 근데 그렇긴 한데 네. 지금 계속 줄여 나가고는 있죠. 그런 방향성으로 계속 가고는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관세 때문에 지금 경기 자체가 지금 회전량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경기를 부양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정부 지출이 줄어들면은 경기 부양이 아니라 오히려 경기가 더 침체가 되겠죠. 그러니까 네. 실질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네, 경기 침체로 갈 확률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채 이자가 줄어들 수 있죠. 아하, 왜냐 네. 금리가 낮아지니까. 그죠? 왜냐면은 장기 금리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경제 성장률을 반영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경제 성장률이 내려가니까 장기 금리에 대한 프리미엄이 당연한 말이지만 줄어들겠죠. 근데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거는 그래도 이제 팩트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게 카운터 밸런스가 되잖아요. 이게.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사실 그래서 이게 관세가 물가를 자극할 정도까지는 아니면서 아하. 그냥 경기만 적당히 침체로 몰아갈 정도. 그 정도까지가 되면 사실 왜냐면 경기가 침체로 한다는 무슨 말이냐? 수요가 준다는 뜻이죠. 근데 이 모든 걸 하다가 이래들이 신도 아니고 경제를 이제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가 직접 움직일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계산을 한번 잘못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제 얘들이 원하는 거 이렇거든요. 아 경기는 적절히 마이너스 1% 정도로 가고 인플레이션은 2% 정도로 가면 딱 좋겠다. 그럼 금리가 내려오고 있지 하는데 근데 정작 해보니까 이제 그 수치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수 크잖아요. 있죠. 네.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사실 그건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그렇죠. 어쨌든 간에 트럼프가 바라는 방향은 지금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까지는 확실한 거죠. 그렇죠.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한다. 모르겠으나. 근데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시나리오 둘 다
어쨌든 간에 경기 침체를 동반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네, 오케이. 네, 네. 그것까진 맞죠. 아하. 그럼 여기서 사람들이 궁금할 게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여기서 페드가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 그죠. 네.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훌륭한 지적입니다. 근데 사실 금리 인하에는 시차가 있어요. 금리를 내려갔다고 해서 이게 바로 경기가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1, 2년 걸리잖아요, 최소한. 그죠? 네. 여기 AI가 얘기해 주죠. 기본적으로 금리를 내렸을 때 나타나는 시차는 11개월에서 18개월 사이다. 아, 그래서 1년에서 1년 반이네요. 오케이. 네, 맞습니다. 그 정도 시차를 두고 이 금리 인하가 나타나요. 그리고 이 보험성 금리 인하라고 하는 게 사실 실패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보험성이 보험성이라고 하는 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금리를 미리 내리는 거죠. 아하, 네. 네. 설령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금리 인하는 경기를 못 살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아, 네, 그렇죠. 네. 되게 컴플렉스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래서 페드가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하려고 해도 사실 경기를 이미 금리를 내렸을 땐 이미 늦을 경우가 많죠. 솔직히 똑똑한 애들도 아니잖아요. 그 돈 받고 이런 애를 보면은. 근데 그렇죠. anyway. 근데 그렇죠. 그죠. 사실 뭐 이렇잖아요. 그 내가 이제 사업을 하는데 뭐 지금 이제 경기가 2년 동안 그지가 될 것 같아. 근데 그러면은 뭐 아무리 뭐 금리가 1% 하더라도 내가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겠냐는 거죠. 안 하겠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요. 일단 경기가 돌아갈 때까지 지켜보자. 이게 보통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금리가 아무리 낮아도 투자를 안 하겠지, 당연히.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제가 들은 말씀이 사실 이건 건데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가 온다는 뜻이거든요. 미국 경제가 예. 어느 정도는 침체로 갈 겁니다. 아, 그렇죠. 근데 네. 그러면은 지금 밸류에이션이 말이 좀 안 된다 이거죠, 그죠? 네. 왜냐면은 예. 경기가 침체로 가면은 왜 주식이 안 좋으냐? 쉽게 말해서 기업 실적이 꺾여요. 그렇죠. 수익이 떨어지니까. 네. 왜냐면은 실적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소비가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실적이 안 좋을 수가 없죠. 그러면은 기업 실적 꺾인다는 뜻인 건데 이미 관세 폭락하기 전에 밸류에이션이 닷컴버블 수준이었다고요. 아, 그렇죠. 네. 그죠? 그러면은 이미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던 밸류에이션 수준이 닷컴버블 수준이 되게 높았었는데 여기서 실적이 내려간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기 밸류에이션이 더 높아지겠죠. 네. 그러면 그거는 닷컴버블보다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 되는 건데 과연 그게 합리적인 것이냐? 라고 하는 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시야라는 거죠. 그래서 침체가 마일드하든 하드하든 간에 이게 수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실적이 꺾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말은 곧 정거돈 수준 회복을 했었을 때 밸류에이션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네. 이제 2020년에 우리가 그 전 경기 침체를 한번 왔었잖아요. 코로나 맞습니다.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그때는 돈을 무지막지하게 풀고 저장 정책, 통화 정책 다 써가지고 이제 결국은 그 돈으로 이제 시장을 다시 올렸는데 네. 이번에는 그 시나리오가 좀 이제 어렵다라는 거죠. 그쵸. 아까 스태그플레이션 네. 피해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 정부가 지금 이 적자를 해결하는 게 지금 가장 큰 가장 이들의 동인이기 때문에 정부가 부양책을 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저는 보고. 왜냐면 그건 역행하는 거잖아요. 아, 그죠. 자기들의- 도지 역행하는 거죠. 네, 자기들의 말을 했던 거 역행하는 건데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은 신나라에 그것 때문에 깠는데 자기 그걸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꺾여서 밸류에이션 높아지는 게 저는 가장 리스크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부담을 이렇게 다른 요인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사실 우리가 아무도 지금 기억 못하고 있지만 딥시크가 있었어요. 딥시크가 1월달에. 그죠? 아,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쿼터스에서 딥시크 쓴다면서요. 맞습니다. 저희 딥시크 쓰고 있어요. 예. 저희 내부적으로 LLM 제품 만들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딥시크 쓰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딥시크가 등장해서 어떤 우리가 인식이 생겼느냐? 미국의 AI가 절대적인 건 아니다. 근데 미국이란 나라가 AI는 절대 강국인 줄 알았는데 지금 중국이 훨씬 더 싼 GPU를 가지고 GPT랑 거의 준하는 수준의 지능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 딥시크가 존재를 하는 마당에 AI가 예전처럼 높은 밸류를 받는 게 말이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생길 수 있죠. 맞아, 이게 주식이 네. 엄청 비싸지려면은 이번엔 다르다라는 패러다임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늘기 이렇잖아요. 백인들이 네. 뭔가 끙끙 고민해서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네. 아시아 애들이 가만 보고 있다가 그거를 가져오는 식으로 이제 지금까지 세계가 돌아갔는데 이제 백인들이 그 말을 했죠. 이제 AI는 그렇게 못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딥시크가 와가지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AI도 이제 다른 사람들이 무난히 베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게 입증이 된 거죠. 물론 뭐 GPT보다 기술이 98%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그 98%짜리 기술을 예를 들면 내가 이제 100분의 1 가격으로 팔 수 있다 하면은 당연히 사람들이 그걸 쓰겠죠.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리고 어젠가 그젠가 화웨이에서 그 엔비디아의 H100 수준에 준하는 아, 진짜? AI를 만들었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엔비디아가 H200을 만들고 있네요. 네, 그렇죠. 바로 전 세대까지 온 거네요. 그렇죠. 오케이. 그러니까 많이 네. 따라온 거죠. 그러니까 그치? 그렇게 네. 생각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진짜 베스트 케이스를 그려서 관세가 여기서 철회되고 네. 그 미국 경제가 옛날처럼 좋아지고 한다고 할지라도 밸류에이션 전환가 된다 했을 때 안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 그죠. 왜냐면 화웨이 H100이 이제 엔비디아 H200보다 가격이 10분의 1밖에 안 된다 하면 사람 다 그거 살 거니까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참고로 한국은 네. 뭐 근처에도 간 게 있나요? 없죠. 없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네. 안타깝게 없습니다. 예. 안타깝게 없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사실 지금 이 미국에 대한 신뢰 문제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트럼프가 말 한마디 하는 것 때문에 미국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이런 나라를 누가 신뢰할 수 있느냐? 심지어 그리고 이번에 관세 전쟁을 할 때 우방까지도 유럽, 네. 유럽, 캐나다, 멕시코, 일본까지 다 때리지 않습니까? 이래버리면 사실상 우리가 미국을 신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만큼 프리미엄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렇죠. 왜냐면 이게 사실 미국 주식을 사람들이 산 이유가 뭐야? 한마디로 미국은 자본주의의 끝판왕이고, 그러니까 거기 사면 이제 솔직히 이제 내 이제 소유권은 보장이 당연히 될 것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들은 주주 가치를 위해서 뛸 것이고, 그리고 네. 거기서 이제 나온 돈을 세금은 떼겠지만 나머지는 네. 고스란히 나한테 올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근데 우방국이고 이제 계약까지 다 된 FTA까지 있는 나라들한테도 추가 관세를 막 매기겠다는 거죠. 계약을 어겨버리고. 그러니까 그럼 이제 한마디로 이제 네. 부가 신뢰가 많이 떨어지겠네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투자자가 제일 싫어하는 키워드가 뭐냐? 불확실성. 아, 그렇죠. 네. uncertainty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예. 그게 미국에 대해서 커지고 있다. 그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전의 밸류에이션 정당화 되느냐? 라고 했었을 때 저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 전에 보면 23년, 24년에는 이 바이든 대통령인 사람은 집에 가가지고 잠만 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uncertainty라는 게 없죠. 아, 그죠. 이 사람은 이제 별장에서 잠자고 있겠구나. 이거잖아요. 네, 이 부분인데 너무 액티브하게 뭔가 하고 있어. 이게 이제 시장이 되게 싫어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네. 오히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을 수 있는 건데. 맞아. 그래서 사실 대통령 3년차, 4년차에 미국 주식이 많이 오르는 거예요. 왜냐면은 심지어 대통령이 액티브 하더라도 국회가 막아버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제 그걸 그러니까요. 레임덕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 바이든은 레임덕이 끝판왕이었잖아요. 잠만 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게 네. 좋았다니까, 시장에. 근데 네. 지금 이제 새로운 인간이 와가지고 계속 뭐 하고 있어.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주식이 지금 반등하고 있는 게 찐 반등이 아닐 거라고 보는 겁니다. 아, 그렇죠. 이 밸류에이션 압박이 너무 크네요, 이게. 그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가능성이 저희가 있어. 봐야 돼요. 네. 사실 지금 그럼 우리 생각을 두 가지 바꿔야 됩니다. 사실 지금부터는 매크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약간 기술적으로 같이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과매도가 된 건 맞아요. 그죠. 그리고 네. 사실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아직까지 인지를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밸류에이션 그거? 네. 밸류에이션 리스크 예. 관련해서 사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보게 되면은 최근에 제가 주변 SNS나 보게 되면 아직도 미국 주식 갈 거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죠? 근데 그건 네. 바보 같은 한국 개미들 얘기 아니어도. 네. 근데 그랬을 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때가 되는 거죠. 그때가 되면은. 그럼 음. 그때는 우리가 올라타야죠. 근데 이게 상단이 막혀 있을 가능성이 크니까 네. 반등 시점에 치고 빠지는 매매를 하는 건 되게 유효할 수 있다. 음. 특히나 지금 현재 빅스가 되게 좀 높아진 상태에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지금 시장이 극단적 공포 상태에 몰아졌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회복될 때까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술적 반등 나올 때 거래를 하시는 건 맞는데 상단이 막혀 있으니까 적당히 치고 빠진 매매를 하시는 게 전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미국 네. 시장이라는 게 늘 한 15년, 20년 동안 강한 상승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한 15년 정도 이제 횡보를 한 다음에 다시 15년, 20년 상승하고 이거를 이제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제 그 횡보 구간이 25년에 시작했다라고 대충 보시는 거죠, 그죠? 저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장기 관점 보시는 분들 내가 단기 트레이드 하는 거 아니고 나는 미국 주식을 한 2, 3년 뭐 10년 보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좀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밸류에이션이 하면 안 되죠. 네, 밸류에이션 고민이 네.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죠. 네, 지금 밸류에이션 적절한 게 맞느냐. 사실 지금 밸류에이션이 이게 정말 최상의 케이스를 그려본다고 할지라도 전고 좀 회복하면 닷컴 버블이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맞는 거냐라고 하는 거를 한번 고민해볼 단계가 온 것 같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는 거죠. 예. 그래서 각 시나리오를 봤었을 때 최상의 시나리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세도 철회되고 미국 경기가 이전 수준으로 유지되는 경우 그때는 닷컴 버블 수준 밸류를 받는 건데 맞는 것이냐 물어보셔야 되고 아, 그렇죠. 정말 네. 최상의 시나리오를 경제도 잘 돌아가고 관세도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닷컴 버블 밸류에이션은 비싸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뭐 아까 말씀드린 딥시크 같은 것도 있었고 뭐 미국 신뢰는 이미 깨졌고 신뢰는 깨진 걸 회복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그죠? 아, 그렇죠. 트럼프가 네. 나가기 전에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고 음. 최악 차악으로 가는 경우 이제 경기 침체로 인해 실적이 꺾이는 경우 혹은 스태그플레이션 오는 경우 네. 그랬을 때는 지금 주가도 비쌀 가능성을 저는 대략 썼다고 봅니다. 뭐 그렇죠. 네. 네, 사실 지금 주가도 비쌀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은 저희가 비중을 축소하는 게 맞겠다. 네. 그래서 이런 말을 좀 욕먹을 수 있겠지만 그죠? 저도 네. 하고 있어요. 욕먹을 수 있겠지만 네. 저는 냉정하게 말씀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 말씀을 예. 드린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오늘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아까 그림을 잘 보시게 되면 제가 여기다가 자료를 2개를 가져왔어요. 어허. 그 그래프 보시게 되면은 파란색 그래프는 S&P 500에 대한 차트고 그리고 여기 하늘색 차트는 MSCI 월드 EXUX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의 그 밸류에이션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거를 보면은 최근 몇 년 동안에 미국은 많이 오르고 있었는데 이제 나머지 시장들은 이제 주로 횡보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죠? 밸류에이션 봤었을 때 지금 되게 매력적이에요. 평균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평균보다도.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이 아마 이제 가장 비중이 큰 게 아마 유럽이라든지 일본 뭐 이런 애들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면 저는 항상 미국 빠졌을 것 말씀드려요. 같고 아마. 네, 늘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다른 나라들의 밸류에이션이 지금 너무나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자연스럽게 머니 무브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네. 실제로 그래서 최근에 닥스, 홍콩 아무도 관심 안 가지는데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 이게 저 시작이라고 봐요. 그래서 계속해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하는 게 너무나도 유효하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로테이션이 이루어져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돈이 빠진다 이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펀터스도 들어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략을 저희가 이제 바꿨어요. 최근에는 어떻게 바꿨냐면은 글로벌 올렛 액티브라고 해서 아, 네네. 이제 ETF들 편입하는 비중을 미국 주식 확 줄여버리고 이제 뭐 EFA나 선진국 주식, 뭐 홍콩 주식 그런 것들 확 늘려버렸고요. 예. 그리고 이제 멀티팩터 전략 같은 경우도 한국 주식을 제가 먼저 출시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 네. 왜냐면은 사실 미국보다는 이제 세계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른 나라가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출시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저는 생각하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사실 제가 이제 이재민 대표가 미국 주식이 망할 거라 해가지고 미국 주식을 다 팔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단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분석을 해봤을 때 닷컴 버블 수준 밸류에이션을 지금 받는 게 맞느냐라고 지금 해봤을 때 그 확률이 저는 낮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이 닷컴 버블보다 더한 버블이 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네. 확률은 낮지만 제가 그걸 보진 못하고 있지만 사실 세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 비중을 축소하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이 그때일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맞아. 이게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이 전 세계의 그 마켓캡에서 지금 한 55%에서 60% 정도 차지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면 그건 좀 많은 것 같고 이제 네. 차라리 그냥 미국이 전 세계 GDP 비중에서 차지하는 고비중 정도가 맞지 않느냐? 뭐 그 정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맞습니다. 네, 그 정도 비중 축소, 비중 축소가 맞다고 그죠. 보고 네. 비중 축소하는 게 맞고 다른 나라 주식들 늘려나가시는 게 맞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든 건 다 확률적이니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말씀 나온 김에 다른 나라들, 이제 다른 나라 얘기를 좀 제가 해봐야죠. 뭐 한국 같은 게 있죠.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게 있겠죠. 특히 한국에 대한 한국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번째 오늘 메인 주제입니다. 두 번째 메인 주제고 이 얘기는 좀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아, 네, 오케이. 미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최근에 그 아무도 관심 안 가진 한국에서는 저번 주에 그 2+2를 협상을 했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재무부랑 우리나라에 있는 기재부랑 협상을 했어요. 그랬을 때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당연히 관세 관련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환율을 별도로 논의하자. 아, 네네. 얘기가 나왔습니다. 관세를 안 깎아가지고 환율을 별도로 논의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를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환율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죠. 오케이, 환율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이 환율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됐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이벤트인데 아무도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엄청난 일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거기도 해요. 자, 이거는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2의 플라자 합의의 사막일 수 있다. 이게 옛날 이쪽에 1986년에 그런 게 있었어요. 대표님이 이제 태어나시기 좀 전인데 이제 그때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미국, 일본, 그 독일 재무부 장관들과 들러리 몇 명 모여가지고 이제 달러 가치를 낮추고 특히 엔화 가치와 마르크 가치를 높이자라는 이제 협의가 이루어졌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 왜 했을까요, 그때? 이거는 사실 지금이랑 시대적 배경이 매우 일치합니다. 사실 80년대 중반이죠. 이때도 미국이 적자 문제를 되게 심각하게 봤었어요. 자기들 나라에 적자 문제가 되게 심각하게 해결하자는 게 있었었죠. 그 당시에 이제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미국 적자가 엄청 커지고 있었고 이제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는 니즈가 좀 생겼던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랑 일본이랑 영국이랑 소독이랑 프랑스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 약달러를 만들자. 달러를 약세로 가자. 너네 나라들 강세로 보내버리자. 라고 하는 합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근데 어디서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지금 트럼프가 하는 말 똑같죠? 아, 그쵸. 네. 우리 적자 줄여야 돼. 무역 적자 줄여야 돼. 왜 관세를 매겼느냐? 니네들이랑 무역하는데 우리가 적자 보고 있으니까 니네가 대신 세금 내. 그래서 니네한테 적자 내고 줘라고 하는 게 지금 관세 매기는 이유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약달러를 우리 만들어야 된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미국의 수출이 좀 더 좋아지고 미국의 수입이 좀 이제 그 매력이 떨어지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밸런스 맞춰가자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상 그때 당시의 얘기랑 지금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그죠? 지금 원하는 설상 얘기하자는 게 그거잖아요. 그죠? 너네 지금 환율이 지금 너무 약세로 가 있으니까 너네들 우리가 지금 이제 적자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니네 환율을 절상시켜서 즉 환율을 내려가지고 이제 우리가 더 무역에서 우리가 어드밴스 얻을 수 있게 만들자라고 하는 거랑 지금 똑같단 말이죠. 그럼 사실상 이제 논의하자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합의를 하려고 하겠죠. 그럼 그 합의가 되면은 그것이 곧 무엇이다? 제2의 플라자 합의. 혹은 말하려고 합의가 되겠네요. 말하려고 합의가 될 수 있죠. 말하려고 합의하면 말하려고 될 수가 있죠. 그거에 일어날 가능성이 지금 보이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번에는 달라진 게 무엇이냐? 한국이 포함된 게 좀 다른 점이에요. 사실 이제 옛날엔 우리가 80년대만 하더라도 되게 우리나라가 되게 좀 경제가 별로 크진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찌꺼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모임에 감히 부르지도 않았죠, 당연히. 근데 지금은 트럼프가 얘기하는 나쁜 나라 목록에 한국이 상위권에 포함되어 있죠. 그건 이제 미국이랑 지금 상대 무역을 하면서 미국이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 중에서 규모가 큰 나라.
한국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지금 네. 한국이 전 세계 수출국에서 5위인가 6위인가 뭐 이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포함되만 하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한국이 포함되었고 논의하자고 나온 게 지금 차이점이 말이죠. 그러면 대체 이게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화가 절상됩니다. 무슨 말이냐? 환율이 급격히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아, 네. 네, 트럼프 1기 때도 이런 일이 있었었는데 트럼프 1기 때는 약 12% 정도 절상된 적이 있어요. 1,200원, 1,770원 갔다 이거죠. 네, 그랬었습니다. 네. 근데 플라자 합의에서는 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 당시에 일본의 엔화가 250엔 수준이었거든요. 네. 말도 안 되게 지금 엔저가 있었던 거죠. 네. 근데 그거를 120엔 수준까지 순차적으로 절상을 시킨 전적이 있어요. 야, 뭐 만약에 한국 원화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한 1,450원에서 725원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호호호. 진짜 말도 안 되게 호호호. 낮춰버린 거죠. 네네. 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현재 지금 우리가 이거 요즘 AI가 이런 거 되게 잘해주거든요. 그죠. 저희 네. AI한테 물어봤는데 어. 지금 뉴스기사 이런 걸 종합해 봤었을 때 지금 현재 지금 미국과 한국의 무역 수지를 고려했을 때 어허. 미국이 원하는 수준으로 즉 이제 우리가 좀 균형에 맞는 즉 음. 적자가 없는 수준으로 하려면 얼마나 줄여야 되느냐라는 네. 걸 물어보니까 시나리오를 3개 제시를 해줬는데 음. 평균적으로는 약 25% 정도 절상이 될 거고 네. 많게는 49%까지 절상이 될 수도 있다. 그 49%는 옛날에 그 일본에 한 거랑 비슷한 거. 네, 비슷한 규모네요. 수준까지 네. 가는 예. 거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거는 이게 이론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사실 한번 흐름이 오잖아요. 네. 모멘텀이 생기게 되면 계속 내려가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때도 그 플라자 협의를 한 다음에 다음 날에 환율이 띵 된 게 아니고 네. 좀 한 1, 2년, 3년 흘러가지고 이렇게 내려간 거죠. 그죠? 이게 모멘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네, 그죠. 네. 모멘텀이 있고 사실 그 헤지 펀드들이 모멘텀 보고 따라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거 근데 정확히 어떤 식으로 환율을 낮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예를 들면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달러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뭐 저도 그때 당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좀 찾아봐서 저번에 드려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할 수는 있다. 할 수는 있다. 할 수 있는 네. 거죠. 예. 전적이 있으니까 음. 이미 전적이 많아요. 그죠. 이때도 했었었고 이때도 했었었고. 아, 그죠. 네, 많이 있습니다. 하긴 뭐 80년대 원시인들이 했으면은 뭐 지금도 할 수 있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질문을 해봐야 되죠. 환율이 그러면 내려가면 즉 원화가 절상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죠. 그게 중요한 거죠. 이걸 네. 우리가 정리해봐야 되는 사실 이건 진짜 복잡한 문제거든요. 네. 사실 환율은 되게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 방에 정리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특히나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정리해보게 되면은 크게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첫째 단기적 영향. 이게 원화가 절상이 되죠. 그러면은 외국인 입장에서 어떻게 되느냐? 환차익이 생깁니다. 그렇죠. 차익. 그러면은 네, 그 사람들 빨리 들어와가지고 네. 뭐 원화 채권을 산다든지 아니면 원화 예금을 한다든지 원화 주식을 사면은 돈을 벌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원화 절상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고 이게 구체화가 되면 될수록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환율이 내려가는 걸 환율이 내려가는 노리고 환차도 들어오겠죠. 음.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외국인 투기가 늘어나기 때문에 증시의 호재가 됩니다. 증시에 매우 큰 호재가 되죠. 그죠. 네. 증시가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커져요. 예.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네. 사실 수출 기업이 경쟁력이 매우 감소합니다. 그렇죠. 네. 왜냐면은 이게 환율이 그 되게 그 높았을 때는 자기들이 그 하나 팔 때마다 그 어느 흑자도 되게 폭이 크고 그리고 가격 경쟁력이거든요. 가격 경쟁력이. 그렇죠. 네, 그런데 이 가격 경쟁력과 수입스타트 모두가 안 좋기 때문에 수출 기업이 그 경쟁력이 확 줄어들어 버립니다. 갑자기. 근데 이게 보면은 근데 한국의 기업들이 사실은 한국에서 생산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기는 하지만 이미 벌써 이제 중국, 베트남, 뭐 미국, 멕시코 이런 데로 많이 가버렸기 때문에 타격이 오히려 그렇게 엄청 안 클 수도 있네요. 한마디로 일단은 확실한 거는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 모멘텀이 이제 수출 기업들이 있는 손해보다는 더 적을 수가 있겠네요. 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좋으니까. 근데 네. 이제 수출의 경쟁력이 줄어드는 건 확실히 맞죠.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거의 한에서는 어쨌든 아, 그렇죠. 이제 수출 확실히 네. 줄어들겠죠. 네, 네. 줄어드니까 그건 확실히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쟁력이 줄어듭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네. 일본의 사례를 보게 되면 그래서 이랬어요. 플라자 합의가 된 다음에 갑자기 엔화가 강세로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수출 기업이 경쟁력이 죽어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갑자기 경쟁이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내수를 부양해야 돼.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수를 부양해야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금리를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금리를 내리는 게 말이 되죠. 왜냐면은 이미 엔화가 강세로 왔으니까 금리를 내리게 되면 역으로 엔화가 훨씬 약세로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걸 노리고 금리를 내려버렸어요. 네. 그리고 엄청나게 돈을 풀었죠. 네. 부양책을 쫙 펼쳤습니다. 음. 그렇게 해서 엔화 강세 영향을 최소화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버블 경제가 생깁니다. 아, 버블 그렇죠. 경제. 네. 왜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 자본들이 들어와요. 음. 그러면서 투자를 엄청 하는 거죠. 근데 내수를 살리겠다고 금리 내리고 불안정을 해버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럼 더 들어오죠. 더 네. 들어오겠죠. 돈이 더 들어오죠. 돈이 더 들어오고 심지어 내부에서도 이제 엄청나게 땅을 사고 주식 사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일본 정부가 금리를 내리고 대출을 풀어버리니까 부동산 시장 쫙 올랐고요. 특히나 그때가 일본의 부동산 불패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때가 네. 뭐 제가 알기로는 뭐 도쿄에 뭐 일부를 팔면 미국을 다 살 수 있다 뭐 그런 거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느냐? 니케이가 네. 갑자기 1만 선에서
35,000원 뚫어버리죠. 쫙 가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89년에 네. 그 전 세계 시가총액을 보면은 톱 20 기업 중에서 15개가 일본 기업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때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그렇습니다. 지금은 100대 기업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토요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아무도 예상 못했죠 이거는. 근데 네.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근데 이건 말 그대로 버블 경제였어요. 그렇죠. 왜냐 네. 이게 수출 기업 펀더멘탈이 줄어들었거든요. 펀더멘탈이 악화됐는데 네. 말 그대로 유동성 공급에 의해서 올라가는 페이크 상승이었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제 돈이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부동산과 주식이 올라버리면은 사람들이 이제 부의 효과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 부자 됐네. 나이스. 내 아파트가 10억에서 50억 있다. 오케이, 일단 쓰고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정하지 많이 버블 썼대요. 경제가 네. 된 거죠. 버블 예. 경제가 된 거고. 근데 이 버블 경제가 언제 공개했느냐? 네. 사실상 89년. 89년 공개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때가 됐을 때는 미국이 더 이상 적자 신경 안 썼거든요. 네네. 이제 어느 정도 해결했다고 자기들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예. 됐느냐? 다시 사이클이 돈 거죠. 음. 그러니까 다시 일본도 금리 인상기를 맞았습니다. 네. 다시 한번.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다시 금리가 인상이 어떻게 되죠? 시중에 돈이 확 줄어버리죠. 네. 그러면 펀더멘탈은 악화됐고 주가는 일만큼 올라와 있고 네. 버블이 확 붕괴해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맞이했습니다. 네. 이게 진짜 안 좋은 일인 건 게 이미 펀더멘탈이 악화된 상태에서 버블이 확 꺼져버리니까 네. 사람들이 갑자기 가난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근데 슬퍼하죠. 네. 그러면 경제를 다시 살리려면은 이 펀더멘탈이 좋아서 네.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죽어버렸으니까 네.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일본은 이제 지금까지 계속 장기 불황에 빠지는 상황이 온 거죠. 네네. 그럼 네. 지금 이제 한국 시나리오를 보시는 게 이렇게 가다가 갔다가 되는 이거 지금 보시는 그래서 거예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역사를 공부해 보면 현재랑 그럼 무엇이 갖고 다른지를 우리가 봐야 되죠. 네. 근데 소름 돋게 비슷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첫째, 국제적 정세. 지금 트럼프가 무역 적자 줄이는데 진심이죠. 네. 그러니까 원화를 어떻게든 절상을 시켜서 자기들이 무역 수지를 개선시키려고 할 겁니다. 네. 그걸 엄청나게 많이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요. 왜냐하면 무역 수지를 자기들 입장에서는 줄여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그때랑 시대가 되게 너무나 같고 네.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죠. 그렇죠. 그 가기 전에 80%가 부동산을 네, 가있으니까. 지금 만약에 네. 금리 내린다.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 다 몰려가서 강남 아파트 살 겁니다. 네, 그죠. 네. 저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 저도 그렇게 할 것 같고요. 저라도 당장 가서 어느 부동산에 살 것 같습니다. 네. 서울에 어디든 간에. 예. 근데 때마침 지금 뭐가 논의되고 있느냐? 부양집과 금리 인하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만간 대통령이 바뀔 텐데 이제 그러면 이제 오히려 더 많이 돈을 풀어가지고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겠죠 지금. 맞습니다. 네. 지금 최근 몇 개월 네. 동안에 사실 네. 그 하찮은 경제 같은 거 신경도 안 썼잖아요. 사실 뭐 네. 정치가 어쩌고 뭐 탄핵이 어쩌고 뭐 이렇기 때문에. 네, 그런 논의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일본처럼 사실상 이럴 가능성이 저는 그러니까 확률이 낮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럴 이제 가능성이. 코스피가 4배 오를 수 있다는 거네요. 3.5배 오를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게 되면은 진짜 제가 그리는 시나리오도 예전과 비슷하게 흘러가는 거죠. 완전히 같진 않겠지만 네. 비슷하게 가기만 하더라도 한국 시장, 부동산 시장은 진짜 역대급으로 폭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과 부동산에. 그래서 네, 제가 네. 처음 말씀드렸죠. 처음에 코스피 땡땡까지 갑니다 말씀드렸지 땡땡. 않습니까? 예. 저는 8천까지 가는 금이 아닐 수 있다고 봅니다. 2,500에서 8,000 간다는 거네요. 네. 왜냐면은 네. 니케이가 1만에서 3만 8천까지 가는 거면 아무 데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됐단 말이죠, 실제로. 이게 80년대가 다시 오는 거죠. 사실 80년대 그 플라자 협의 때문에 일본도 그때 엄청난 버블이 있었는데 그 옆에 있는 한국도 반사이익을 엄청 받아가지고 그때 코스피가 처음으로 200에서 1000 간 적이 있어요, 실제 80년대.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번에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계속 한국집 팔고 있는데 이제 환차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수요가 생기기 시작하고 네네. 그래서 모멘트 붙어서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런데 심지어 추경해가지고 이제 돈도 푼다 해버리면은 이 자산 버블이 끼는 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 몇 년 사이에 코스피가 8천 가는 게 진짜 꿈도 아닐 수 있다. 특히나 내년에는 미국의 중간 선거 사이클도 있죠. 그죠. 네. 네, 그때가 되면 이제 주식시장 전체가 이제 좀 화랑을 뛰기 시작할 수 있을 텐데 그때가 되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오를 수도 있다. 근데 그러면 그 80년대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그때보다 좀 이제 국제 상황은 좀 불확실하지 보여요. 지금 이제 뭐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미국 주식이 정말 좀 빠진다라고 하면은 한국 주식 혼자서 오르는 것도 쉽지 않지 않을까요? 그게? 근데 이제 그때가 다른 건 사실 이런 건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은 일본은 그때 당시에 이미 펀더멘탈이 되게 좋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네. 일본의 근데 한국 별로 안 좋잖아. 네. 별로 안 좋은데 한국은 저평가 국면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두 개가 카운터 밸런스거든요. 네. 근데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미국 주식이 지금 별로 안 좋은 게 하나의 차이점이긴 한 건데 근데 저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회복될 거라고 봐요. 네. 내년에 사이토스 내년 중간선거가 있으니까 한번 침체를 쳐맞고 그러면 반등 하나씩 오겠죠. 그렇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이게 반등의 폭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수준이 중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참았고 올라가는 시점이 올 수 네.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코스피가 8천 가는 게 꿈이 아실 수 있다. 오케이 8천. 오케이. 네. 나이스. 진짜 그렇게 말씀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일 수 있겠지만 8천 가는 꿈이 알 수 있어요.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권이 바뀌고 추경이 일어나고 네. 이제 주주환원 정책들, 뭐 상법 개정 예. 이런 게 진짜 된다. 해버리면 진짜로 코스피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게 꿈이 알 수 있다는 거죠. 하긴 뭐 코스피가 뭐 80년대 말에 당시 금리가 10%인데도 불구하고 1000포인트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2020년대 또 한번 버블이 와가지고 8천 찍을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그게 절대로 이제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물론 확률이 뭐 엄청 높다고 보진 않는데 뭐 가능은 해요. 네. 사실 그리고 지금 코스피 PBR이 0.8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게 대략 2,500 수준이란 말이에요. PB 오른다? 그러면 이제 2.5가 되는 건데 2.5면 그래도 지금 미국의 절반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네.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시나리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하자면은 미국 주식 비중을 요즘 제가 많이 줄이고 글로벌로 가고 있고 그리고 한국 주식에 대한 비중을 좀 제가 퀀터스에 강화하고 있는 이유가 사실상 이런 시나리오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틀 전에 그 영상 찍은 거 있잖아요. 매크로 하스트랑 매크로만 본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근데 혹해가지고 내 전 재산을 코스피에 갖다 박으면 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게 네. 시나리오가 충분히 틀릴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온다 하더라도 딴 자산과 같이 배분을 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리스크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사실상 이렇게 되면은 진짜 좀 안 좋은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사실 단기적으로는 엄청 오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에서 최악일 겁니다. 네. 이게 진짜 이렇게 되면 수출 경쟁력이 확 줄어들어 버릴 거고 버블이 끼는 건 진짜 절대 안 좋아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지금 저성장 경제 국면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이미 출산율 낮고 그 노동 생산성이라고 부르죠. 그것도 되게 낮은 상태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수출까지 죽어버린다 하게 되면 진짜 일본보다 더한 세태를 받고 진짜 거의 한 잃어버린 50년이 올 수 있는 거죠 진짜로. 근데 그게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고 이게 논의가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이거 지켜보고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2달 정도 전에 제가 처음 이 말하려고 에코드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확률이 얼마나 되냐라고 그때 그 당시 제가 이제 AI에 물어볼 때는 걔는 이제 한 5에서 10% 정도 확률을 줬어요. 지금은 대충 어떻게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할 경우 사실 지금은 이미 재무부가 논의를 꺼냈죠. 논의를 꺼낸 거랑 한 건 다른 거잖아요. 네, 그렇죠. 논의를 꺼냈다는 자체가 사실 그때는 사람들이 카더러로만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80년대 같은 경우는 냉전 시대이고 사실 미국이 그 당시에 이제 서부에서는 완전히 왕이었고 그래서 사실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불러가지고 이렇게 해 이것들아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근데 그 관세 정책을 보니까 미국의 힘이 그래도 확실히 좀 줄어든 것 같더라고요. 네. 이거를 근데 2020년대 중반에 관철시킬 수 있다고 보세요, 이게 미국이? 사실 저는 그럴 수 있다 보는 게 사실 미국이 가진 레버리지가 꽤 있거든요. 그래도 방위비 같은 거라든가 네. 미군을 이용하는 거죠. 네. 특히나 이제 동맹국들한테는 미군 철수시킨다든가 그런 걸로 협박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말하려고 에코드를 할 경우에도 당연히 중국과 러시아는 못 부르고 네. 나머지 소위 똘마니들 유럽, 우방국들. 일본, 한국 네. 이런 데를 네. 보겠군요. 특히나 방위비가 접근할 가능성이 캐나다 있다고 이런 데. 봐요. 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주한미군 이슈가 있으니까 그죠. 그것 때문에 협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걸 가지고 협상하려 드리겠죠. 네. 그러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확률이 저는 아직까지 한 20-30% 정도로 봐요. 근데 그래도 이제 2달 전보다 올라왔네요. 그죠? 확률이. 네, 많이 올라왔죠. 네.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지켜보고 업데이트 드려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이대로 간다고 한다면 한국 주식은 되게 좋을 것 같다. 사실 뭐 네네. 이대로 안 간다고 할지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상 이미 밸류에이션이 너무 싸거든요. 너무 싸고 사실 미국 주식에서 머니 무브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최근 들어 트렌드를 보게 되면 미국 자산이 빠지더라도 한국 자산이 덜 빠지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환율이 낮기 때문에 사실 수출업체들한테 지금 꽤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실적이 때문에, 잘 나올 네.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주식 시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좋게 보고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안 한다 하더라도. 맞습니다. 그런 거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진짜 퀀트 투자를 통한 대비가 너무나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아하. 네. 결국은 지금 전 네, 펀트 왔는데 결국에는 네. 다시 펀트로 왔죠. 예. 다시 펀트로 왔죠. 사실 매크로 얘기 제가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그 매크로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이렇게 바라보는데 제 전략을 조절하는 걸로 써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지금 현재 미국 주식 비중을 좀 줄여야 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미국 쿼트 전략을 좀 줄였고 이제 한국 쿼트 전략과 글로벌 쿼트 전략을 늘렸고 그리고 블랙스완 투자 해치 전략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죠. 예. 옛날에 블랙머니도 벌었던 이 스토리 예. 여기에 들어간 옵션 트레이딩 계속 하고 있죠. 예. 사실 이런 불확실성 맥시멈 상황에서는 진짜 옵션만큼 진짜 좋은 게 없거든요. 예. 왜냐면 진짜 하루에도 막 변동성이 엄청 커지는 시기가 많이 올 거기 때문에 풋옵션. 네. 네, 풋옵션 매수가 저는 되게 합리적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해지가 너무나 필수적이라고 보여지는 시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매크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혹시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퀀터스 들어오시면은 퀀터스 사용권 구매랑 VIP 탭이 있으니까 거기 문의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스피 8천 왔으면은 상당히 흥미롭고 재밌기는 하겠네요. 네, 네. 그거 말고도 영상이 굉장히 유익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